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코너죠.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선 검찰개혁이 하나의 화두잖아요. 네네. 일본 니케이 신문이 좀 자세하게 이 보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6일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거침없는 수사를 통해서 범죄 수사권을 독점하는 조직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런 내용이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 검찰 제도가 옛날 일본 방식을 모델로 한 거잖아요. 네네. 예.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도 하죠. 그 현재 검찰 제도, 한국의 검찰 제도가 일제 잔재라는 지적, 앞서 저도 한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외신에서도 있었는데,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 그다음에 기소권 독점 등등 이렇게 다른 나라에 없는 그 문민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 그런 그 비민주적인 기관이다, 이런 뭐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니케이 신문도 이번 보도에서 2차 대전 종결 후에 일본은 GHQ, 그러니까는 연합군 총사령부의 지도 하에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에 분산이 됐지만은 일제 통치하에 검찰 제도가 그대로 남은 한국에서는 특히 일본 통치하에서 독립운동을 단속했던 일제 경찰에 대한 저항감이 커서 바로 그거죠. 검찰 권력이 더 강해지게 됐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제 순사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죠. 경찰은 못 믿어, 이런 게 생긴 거죠. 네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그 한국의 검찰은 OECD 가입 민주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은 과거 군국주의 당시의 검찰 권력, 그 뼈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신문이 지적한 게 이게 권한뿐만 아니라 처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그 타 기관에 비해서 이 처우도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약 100여 명의 차관급 인사들 중에서 40% 이상이 검찰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교부 같은 경우에 차관급 인사가 2명이고요. 경찰에는 1명밖에 없는데 검찰 조직이면 전국에 40명 규모에 이른다, 이렇게 차관급이요. 이 신문이 전했고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으로 검찰은 매 정권마다 교묘하게 행동의 패턴을 보인다면서 5년 대통령 임기 전반에는 전 정권의 부정 수사에 집중을 하고, 정권의 후반으로 갈수록 여론이나 차기 정권을 감안을 해서 현직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으로 화살을 향하는 그런 패턴을 매 정권마다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대 혁신 정권은 검찰의 정치 유착을 특히 문제시해 왔는데, 다른 사법기관 또 사정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뭐 국정원 같은 이런 데 대해서는 조직과 그 수사 관행의 재검토가 진행돼 왔지만은 정치와 결탁한 검찰만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 팽팽한 여야 대립이 한국 정치 문화에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개혁 대상에서 비껴져 나가는,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유지해온 검찰 조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심층 보도인데, 그래서 니케이 신문은 검찰 개혁이 될 것 같대요. 뭐래요? 전망은 뭐라고 썼어요? 사실 여러 신문들 보면은 지금까지 그 검찰 개혁, 그다음에 뭐 넓게 보자면 조국 전 장관 신변을 둘러싼 여야 대립,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도들은 여태까지 주로 그 검찰이 이렇게 흘려준 정보,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검찰발 정보들을 전하는데 이제 급급하게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뭐 피의사실 공표네 아니네, 그렇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몇몇이 그 한국 검찰 조직에 대한 그 숨어 있는 문제점들을 좀 심층 조사하고 분석한 보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린 니케이 신문이 그 보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문은 앞으로 검찰 개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문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검찰과의 대화를 기획하는 등 검찰 문화를 바꾸려고 했지만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받다가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 썼던 당신이 남긴 숙제, 이것으로 그 검찰 개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과를 볼 때까지 개혁에 손을 느슨하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도 전망은 못하네요. 그냥 배경 설명을 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군요.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다라는 정도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정말 더 중요한 게 우리 정부가 왜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 있잖아요. 이거 외신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나왔고요. 미국 블룸버그가 25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일부 잘 사는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주장 계속 해왔죠. 그 가운데 한국은 항상 지목돼 왔었고 이 신문은 한국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왔고 수입쌀에다가는 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홍남기 한국경제부총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만 WTO 농업협상에서 쌀과 같은 민감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다. 네. 우리가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되고 이제 다른 나라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를 얻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중국이 사실상 목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외신에 많이 나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WTO의 개도국 특혜를 포기할 것을 꾸준히 촉구를 했다면서 이번 한국의 결정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중국, 홍콩, 쿠웨이트, 싱가포르 등 국가들을 향해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싱가포르가 한국에 앞서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이런 내용도 전했고요. 그리고 영국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번 한국의 조치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따르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역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는 다른 정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요. 이 신문은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에 한국 경제 당장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다만 이번 결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 한미 두 나라가 협상에 임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내용 전하면서 네. 이 두 사안이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 소개해 주셨고 다른 네. 나라 언론들은 뭐라고 그래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에서 한국이 1995년도 WTO 가입할 당시에 개도국으로 신청을 했다 이 얘기를 전했고요. 그런데 이듬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을 계기로 농업, 그다음에 기후변동 분야 외에는 개도국 우대 조치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은 농업 분야 우대를 여전히 유지해왔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니케이 신문 25일자 보도에서 한국이 앞으로 개도국으로서의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GDP 12위, 그다음에 수출 규모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임을 상기시키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언론 보겠습니다. 맞아요. 중국. 네. 28일자 중국 신경보에 길림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 거레이 교수의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거레이 교수는 이번 한국이 자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도미노 효과? 예, 그러니까 중국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역시 예. 미국의 압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거레이 교수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콩의 대공보 역시 26일 보도에서 관련 사실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수입쌀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적용하는데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쌀, 인삼, 마늘 같은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러시아 간단하게 하나 전해드리면요. 예. 타스 통신 25일 관련 소식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부터 이 WTO 규정에 대해서 수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해온 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결국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 오셨다고요? 네, 영화 두 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두 영화에 대해서 외신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봉준호 감독을 칸느 영화제에 이제 최고 반열에 올리겠던 그러니까 그 영화 기생충이죠. 예.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차례로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봉되는 해당 국가들 언론들로부터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종합정보 웹진입니다. 데일리 비스트가 19일자 기사에서 이 영화를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나가듯 전개되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안달하게 만드는 영화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역시 미국의 문화 월간지 애틀란틱은 스릴 넘치게 절제된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 얘기도 나오던데 그래서 그 가능성도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죠. 그 스페인에서 25일부터 아마 개봉이 된 모양입니다. 네. 스페인 언론들이 갑자기 이제 많은 보도를 꺼냈는데 뭐라 그래요? 스페인? 엘 꿀뚜랄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요. 18일자 보도에서 평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 매체가 뭐냐면은 스페인 발행부수 2위인 그 엘 문도 신문사 그 계열의 문화예술 주간지거든요. 예.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약자에 대한 동정심 등은 배제한 채 대단한 거장의 면모와 장난기로 가장 사회적인 이슈들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페인 신문입니다. 발행부수 1위 엘 파이스인데요. 20일자 보도에서 세계 영화계를 지휘하는 한국인 봉준호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세계 영화계를 지휘한다. 예. 여기서 봉 감독은 항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화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명할 수는 있다. 우리는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시대를 읽어내는 거장급으로 지금 평가를 받는군요. 네. 봉준호 감독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죠. 리베가스용은 18일자 신문에서 주연을 맡았죠. 이 영화에서 송강호 씨를 인터뷰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송강호 씨를 프랑스 국민 배우인 제라르 드파디유, 그다음에 장피에르 레오와 동급으로 취급한다. 그래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송강호 씨가 이제 이 인터뷰에서 배우라는 직업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관객들은 배우라는 직업이 엄청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배우 생활에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신문이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의 갑작스러운 솔직함에 스스로 놀란 송강호는 우수에 젖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이야기는 한국 언론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배우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대요. 송강호 씨가.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고통을 겪고 한 연기니까 찬사를 받는 거죠. 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아까 영화 2편이라고 그랬는데 네. 기생충 말고 또 하나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예. 이거는 영국의 BBC가 주목했는데요. BBC는 이 영화가 보수적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재점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앞서서 이제 소설로 출간됐을 때 이 소설을 읽었다고 밝힌 여자 연예인들이 온라인에서 공격과 괴롭힘에 시달렸는데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정유미 씨 역시 SNS 계정에서 하루에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는가 하면은 참. 이 시기의 사실인 모양입니다. 영화 개봉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일부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평점 테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BBC가 전했습니다. 예. 그 BBC는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3%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경제 전문지죠.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하나를 이제 들었는데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여성이 일하기 가장 힘든 국가로 꼽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객관적 자료로서는 그런데 네. 젊은 층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사회적 갈등이다, 성 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거 역시 BBC 보도 같은 보도 안에 있는 건데요. 예. 공공연하게 내뱉는 발언들 중에서도 이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논란이 될 요소들 많다. 이런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그 국회 공정거래위원장 그 후보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의 정가비원 의원이 그 조선국 당시 후보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했었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출산율이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해달라. 이 발언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발언이에요. 이런 거. 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